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해겔 정신현상 강의를 조금 업로드를 할 거고요. 제가 사실은 해겔리안입니다. 칸트 쪽으로 많이 올리기는 하는데, 저는 해겔을 칸트의 어떻게 보면은 계승자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하지만은 제가 석사 때부터 어떻게 보면 해겔을 굉장히 오래 했고, 그리고 이제 박사 논문에도 사실은 해겔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칸트 해겔 비교 논문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저한테는 해겔이 더 익숙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은 해겔이 칸트를 이렇게 어,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칸트라는 철학자의 위대함을 또 본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칸트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좋아함의 시선은 분명히 해겔의 해석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고백하지만은 제가 처음으로 이제 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철학이 참 음, 위대하구나. 철학이라는 것이 참 사람의 어떤 이런 이성적인 것을 깨우쳐주는 측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저는 첫 번째 철학자가 저한테는 해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겔 막 해겔 해가지고 사실 정신현상학 강의는 제가 한 5번 정도는 했어요. 그래서 뭘또 해겔을 하나라고 하지만 해겔은 해야죠.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저도 칭하고 그렇게 건방지게 칭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공부를 또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 강의나 이런 걸 좀 했다라고 해서 또 재미난 것만 찾을긴 또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냥 오늘부터 근데 제가 이제 막 회계를 꾸준히 막 올리지는 않고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올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 쇼츠나 이런 것에서도 해겔 이야기를 할 텐데 뭐 아무런 뭐 그것도 없이 그냥 쇼츠만 올리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해겔 철학에 대해서 이제 조금 오늘 이렇게 윤곽을 좀 잡아보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볼게요. 여기 뭐 1770년 사람이고요. 1831년도에 사망했습니다. 독일 관념론의 완성자, 변증법의 거장. 뭐 이렇게 제가 적어놨네요. 이게 좀 유명한 해겔의 사진이죠. 상당히 눈매가 무서워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이 사진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조금 이제 병색이 있던 시절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뭐 해겔 이야기를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분이 사실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자기 자신과 여동생을 이렇게 간호하는 과정에서 그 병이 옮아요. 그러니까 해겔과 해겔의 여동생은 그 병이 낫고 어머니는 해겔 여동생을 어떻게 보면은 그 간호하는 과정에서 병이 옮아서 사실은 세상을 뜨고 마시죠. 그래서 해겔이 그때 이후로 우리는 어머니의 죽음을 이제 앞으로 잊어서는 안 된다. 평생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겔이 참 이 일화에도 해겔의 변증법적인 일화가 참 있죠. 어머니의 생명이 지향되면서 자기 자식들을 살리게 이렇게 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변증법적인 과정이 참 해겔의 그런 유년기 시절에도 있었죠. 그때 이후로 해겔이 좀 말을 더듬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말을 조금 더듬고 떠듬떠듬대는 이런 습관은 해겔이 사강사 시절에도 그랬고 이 사람이 베를린 대학교의 총장이 돼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숭상을 받을 때도 그랬다라는 좀 일화가 있기도 하죠. 해겔은 사실은 늦된 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같이 이제 튜빙엔 대학교에서 튜빙엔 대학교가 맞을 거 맞죠? 예, 튜빙엔 대학교에서 사실은 그 헬더린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독일의 위대한 시인과 셸링이라고 하는 자기보다 5살은 어리지만 대단한 천재와 이렇게 교우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헬더린이 굉장히 그 특유의 천재성인 시인으로서 일찍 두각을 나타내고 셸링은 그 당시에는 독일 관념론, 독일 학계에 있어서 대단한 천재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각광을 일찍 받아서 아마 20대 초반에 교수로 초빙이 돼요. 근데 해겔은 안 풀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굉장히 초조해해요. 굉장히 초조해하고 그런 와중에 나폴레옹이 예나를 침공해요. 그 시기가 나폴레옹하고 거의 나이가 갑이에요. 해겔하고 나폴레옹하고 나이가 갑인데, 그러니까 해겔이 하나 어릴 거예요. 나폴레옹이 1살 위고, 그러니까 거의 동갑이지. 예나로 이제 진격을 하는 거야. 다 프로이센군을 다 진짜 전멸시키고. 근데 그게 뭐 나폴레옹이 직접 참전한 것도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직접 그걸 지휘한 것도 아니고 자기 수하 중에 신복 한 명을 보내서 프로이센군을 그냥 다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나에 이렇게 말을 타고 순시를 하러 오죠. 그래서 해겔이 그때가 이제 38 정도 되는 시기였는데 완전 인생이 안 풀리던 시기였어요. 하숙집에 있고 뭐 이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던 시기에 나폴레옹이 예나에서 말을 타고 순시를 하는 모습을 38살의 시강사 해겔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시강사도 간당간당한 그런 시강사 있잖아요. 이게 보게 되는데 그걸 보고 해겔이 했던 유명한 말이 어, 나는 보았노라 그 절대 정신 말 위의 절대 정신을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벨트실 쭈어 프레드 그러니까 말을 지나가는 세계 영혼 뭐 이러했을 것 같아요. 벨트실 쭈어 프레드 그거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드가 말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월드 소울 투 더 홀스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영어로 따지면. 그러니까 절대 정신이 마리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뭐 정신현상이라는 글을 적었다라고는 하는데 뭐 이건 뭐 야사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정사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랬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인데 그 시기에 해겔이 그 하숙집에서 이렇게 기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하숙집에 그 미망인 여주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주인과 해겔이 사랑에 이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게 아마 루드빅 제가 이름은 그 그러니까 참 사생아라고 해서 제가 참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루트비일 거예요. 예. 그 사생아가 이제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38이면은 물론 지금 시대에는 뭐 진짜 한창이죠. 뭐 청년 세대 지금 100살 세대에 38이면은 뭐 그냥 뭐 나이도 아닌데 당시에 1700년대, 1800년대에 38이면 이거는 뭐 할아버지 나이잖아요, 사실은. 뭐 아버지 나이고 진짜 뭐 20살이 된 아들, 딸이 있을 수도 있는 나이인데 아무런 기반도 없이 그냥 철학책만 쥐고 있는 이 시강사야. 그리고 국내 그 프로이센의 상황이 그렇게 안정적이냐? 그것도 아니야. 지금 전시야, 전시. 나폴레옹 쳐들어와. 지금 얘는 왜 이렇게 전쟁질이야? 그러니까 나폴레옹 대나폴레옹 전쟁 시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의도 터지는 게 독일이잖아요, 항상. 독일에서 난리 나면 프랑스가 의도 터지고 프랑스에서 난리 나면 독일에서 의도 터져. 얘네 둘이 문제를 일으키면 제일 먼저 치받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생은 안 풀려. 그리고 하숙집 여주 그 미망인 여주인과 사이에서 애는 태어나. 결혼은 못했어. 아버지 유산은 떨어졌어.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도 없어, 해결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의 눈에 뭐 어찌 됐건 나폴레옹이 띄었다 칩시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샘솟았나 봐요. 써야 된다라는. 그래서 거의 한 3, 4개월 만에 탈고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제목이 의식 경험의 학이었어요. 의식 경험의 학. 의식이 경험하는 차원의 학문. 그래서 의식 경험의 학이었는데 이거를 해겔이 다 쓰고 나서 정신현상학으로 바꿔버려요. 제목을 바꾼 거야. 정신이 어떻게 현상하는지를 다슈텔룸, 서술하겠다, 기술하겠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의식 경험의 학이 아니라 정신현상 학이 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이 책이 탈고가 되고 나서 도대체 이 괴이한 책은 도대체 이 괴이한 1807년에 나왔네요. 도대체 이 괴이한 이 괴상망측한 책은 뭔 책이에요?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근데 알아보는 사람들은 알아봤다라고 해요. 아, 이거 심상치 않은 책이 나왔다. 심상치 않다라고 해서 해겔이 드디어 조금씩 커리어가 풀리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1810 여기다 제가 안 적었어요. 1811년, 1812년에 그리고 이것도 강의하게 되면 할 거예요. 데놀리악, Wissenschaft der Logik, Science of Logic이라고 해서 논리의 학.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논리학, 일본 쪽, 우리나라, 중국 쪽에서는 대논리학으로 알려진 Wissenschaft der Logik이 기술됩니다. 그러니까 1807년, 1808년 그 즈음에 정신현상학, 1811년, 1812년에 대논리학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논리학도 제가 하게 되면 할 거예요. 커버가 제가 가능하니까요.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해드릴 기획은 있는데 지금은 일단 정신현상학과 해겔 철학의 전반부를 좀 쭉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쭉 우리가 가보자고요. 해결을 하는구나 내가 결국엔. 자, 그래서 또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정신현상학에서 쓰면 됐지 왜 대논리학은 뭔 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쓰셨삼? 이랬는데 또 알아보는 사람들은 알아봤어요. 아, 이거 또 범상치 않다. 이거 철학 역사에 있어서 대단한 글이다. 그리고 해겔이 정신현상 이전에도 믿음과 지식, 그라브 und Wissen, 그 다음에 그 피히테와 셸링의 철학책의 차이 이 두 권이 있거든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점점 피히테나 셸링 같은 거장을 뛰어넘기 시작을 했다. 이미 거기서 그건 보였어요. 그리고 정신현상학이 나오면서 피테와 셸링을 아울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셸링이 이 글을 딱 읽고 해겔과 절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셸링도 좀 좀스러운 거지. 그 뭐 자기 좀 넘어갔다고 딱 봤을 때 자기 철학에서 허점이 있는 것을 해겔이 치고 들어와서 역전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또 이제 이야기를 쫙 할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해겔이 데놀리학을 집필을 하고 이 정신현상학과 데놀리학 체계를 구축을 한 다음에 이 필연적 체계를 완전히 정초를 하고 어떤 시리즈를 만드는데 철학적 강요에 따른 백과사전적 기술이라는 시리즈를 만들어요. 그게 엔치클로페디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겔의 법철학, 해겔의 미학, 해겔의 종교철학, 뭐 해겔의 뭐 또 뭐 있어요. 자연과학 이런 거는 다 해겔이 대논리학을 정초를 하는 과정 이후에 이런 신의 머릿속에 있는 절대적인 척도와 절대적인 기준을 자기 자신이 정신현상학과 대논리학을 통해서 구축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분과 학문으로서 실제 학문인 뭐야?
미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 실제 학문이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느냐를 철학적 강요에 따라 서술을 했다라는 것이 그 시리즈가 백과사전 시리즈가 뭐다? 엔치클로페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현상학과 대논리학은 뭐다? 철학적인 체계에 대한 최후의 근거 정초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네, 뭐 요거. 그리고 이제 1831년에 콜레라가 이렇게 되고 그 안 떠나요. 베를린 대학교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최후의 수문장처럼 그렇게 베를린 대학교를 지키고 있다가 베를린에 콜레라가 창궐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헤겔이 사망합니다. 참 헤겔다운 최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면은 위암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위암이어가지고 그 바깥에 스트레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데 거대한 거목이 쓰러지는 것 같았다. 뭐 이런 듯이 헤겔이 탁 쓰러져서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헤겔이 늦장가를 가요. 마흔에 그 미망인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 하숙집 여인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젊은 20살 어린 그 아가씨랑 결혼을 하는데 그 수라에서 음, 두 명의 딸은 일찍 죽고 그러니까 아기 때 옛날이니까 그리고 두 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때 깨어난 학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 그 미망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루드비. 얘는 사실은 헤겔이 끝까지 인정을 해주는 듯 인정을 안 해주는 듯 좀 이런 사이였어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루트비가 헤겔이라는 성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싫었나 봐요 그게. 그래서 동인도 회사 쪽으로 갑니다. 그냥 그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동인도 회사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헤겔이 그러니까 사망하기 몇 달 전에 거기 풍토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헤겔하고 같은 연도에 사망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1831년에 사망을 하는데 헤겔은 그러고 몇 달 뒤에 사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것도 참 아이러니컬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헤겔의 삶이 절대적인 화해, 절대적인 종합, 그리고 그 극단적인 부정과 그 간극에서 벌어지는 어떤 지점을 계속해서 포착하고 화해하고 종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항상 헤겔의 철학에는 그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헤겔의 외부적인 상황, 국제 정세로 봐서는 나폴레옹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국내 정세를 보고도 사실은 엉망이었어요. 막 학자들에게 막 린치를 가하고 도대체 왜 나폴레옹 사상 저 적국의 수계를 왜 신봉하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의 그런 반발과 우파적인 반발, 좌파적인 반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사실은 또 헤겔의 사생활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삶이 풀렸을 때는 뭐 마흔 둘부터 셋부터는 이 사람은 쭉쭉 풀렸는데 헤겔은 그 전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참 비참하고 쓸쓸하고 슬펐죠. 그리고 그 시절에 태어난 자기 자신의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을 참 어떻게 보면은 처연하고 구슬프게 좀 바라봤던 것 같아요 헤겔은. 어쨌든 뭐 헤겔의 삶은 그랬다. 자 그러면은 이건 뭐 제가 적었고 제가 이 정신현상 오늘 강의를 하면서 요거를 참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한번 따라오셔야 되는 게 이게 사실은 해결 철학의 근본적인 동력이에요.
자, 그냥 일단은 들으세요. 뭐 칸트 비교, 뭐 현대 철학과의 비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해결의 방법만 우리 따라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자연적 의식이라는 말이에요. 자연적 의식.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이 자연적 의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뭐다? 지, 알지자예요, 이거. 널리지, know, knowing. 그리고 대상, 오브젝트예요. 이 지와 대상이 근본적으로 구분돼 있어요. 절대적인 대립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자연적 의식의 특징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다른 철학자, 다른 뭐 누가 됐건 간에 아무 생각을 일단 끊으세요. 생각을 하지 마. 그냥 해결만 봐. 해결의 방법만 봐. 뭐 해결이 어쩌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이것만 스텝을 잡으셔야 돼요. 자, 자연적 의식이 있다. 그리고 그 자연적 의식은 원시적인 상태의 의식이다. 그리고 얘는 지와 대립으로 어때? 분리되어 있다. 1. 이게 1이에요. 자, 근데 이 지와 대상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때? 분리된 상태를 항상 하나로 합치려고 노력을 해요. 분투를 하고 노고를 한다고. 지와 대상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지는 이 지는 자기 자신, 지 자신, 아는 것 자신을 중요한 거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 지는 내 바깥이 아니라 나와 대립되어 있는 대상을 나의 진리로 받아들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는 끊임없이 대상에 맞춰서 자기를 수정해요. 이 과정. 왜? 내가 지가 수정을 해야지 뭐야? 대상과 일치될 수 있다라고 지가 여기는 거예요. 오케이? 좀 읽어볼게요, 그러면. 자, 자연적 의식에서 지는 어떤 것과 관계해요? 그러니까 something이에요. 어떤 것의 존재가 의식을 위해서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 혹은 알미라고 통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관계하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 자신과 관계하고 있는 부분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 자신을 진리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과 관계하고 있지 않은 부분. 다시 말해 그것과 무관한 대상의 자체 존재, 즉자 존재. 이, 이 그대로 있는 것 그 자체를 뭐야? 진리라고 포착한다. 그래서 지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대상에 맞춰서. 왜냐면은 그런데 여기서 또 스텝이 생기죠. 내가 바뀐 만큼, 포착하려는 만큼 그 즉자 존재는 처음에 즉자성과 자체성을 또 얘도 바뀐 거야. 지가 바뀐 것만큼 얘도 바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대립은 끝이 없게 돼요. 그럼 뭐예요? 그게 뭐야? 이게 여기서 변증법적인 동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얘는 맞추려고 맞췄고 얘는 얘가 맞춘 것만큼 대상은 자체 존재는 멀어졌어. 근데 얘는 또 그거에 맞춰서 또 맞춰 들어가. 얘는 지가 바뀐 만큼 대상도 바뀌어 들어가. 그러면 이 과정에서 뭐가 생겨요? 운동이 생겨나는 거예요. 베개궁, 무브먼트. 독일어로는 베개궁, 영어로는 무브먼트. 우리말로는 운동. 운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의 운동성이 생긴다. 이거는 읽어야겠다. 자, 우리 사과 한 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지혜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안다라는 것의 차원에서 보면 사과는 어떤 것으로 사물화가 되고 지는 대상으로서의 사과와 일종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사과는 빨갛다, 이 사과는 주먹 크기다, 이 사과는 무게가 어느 정도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는 이 사과를 포착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지는 2단계에서 하나의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인 자신과 사과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자신과 맺고 있지 않은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우리가 달을 이렇게 보잖아. 그럼 달의 그 곰보 형상이 쫙 보이잖아. 그것과 우리는 관계를 맺잖아. 근데 달 뒤는 우리가 못 보잖아. 그 우주선 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앞면을 보면 뒤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어떤 점은 나와 관계가 없지만은 만약에 그게 더 뭐야 그 자체의 본질적인 측면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러한 불안으로 보이는 의심과 회의는 결국에 대상으로서의 사과의 자체적인 면 혹은 즉자적인 면이 존재할 거라는 확신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아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이거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something about 그런 것이 즈바이페. 즈바이가 이예요. 이. 그러니까 투야 투. 그러니까 독일어가 그러니까 잡담이니까 투야. 그러니까 두 개로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의심이라는 거야. 회의. 의심과 회의. 그게 즈바이페. 자, 결국에 지는 대상에 가닿지 못하고 지 자신은 지 자신이 아는 현상과만 관계한다고 여겨요. 지는 알은 진리가 자신과 관계 맺지 않는 측면에 존재하는 자체 존재가 존재한다라는 상태가 이르게 되고 진리는 자신과 동떨어져 있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현상만 보게 되고 현상이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현상과 멀어진 어떤 지점이 본질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상의 본질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변전이 일어나야겠죠. 변전은 필요해. 보이시죠? 조금 잘 보이시게 이렇게. 그리고 설명을 들으시면은 들릴 거니까 뭐 굳이 뭐 저 사람 PPT가 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해겔의 정신현상에 저는 뭐 임석진 선생님 번역도 좋아하고 요번에 새로 나온 번역도 있을 거예요. 그 나남 출판사였나? 뭐 하여튼 뭐 딱히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정신현상 자체가 원서 자체가 네. 원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번역본은 네. 어쨌든 간에 자연적 의식은 이 자체 존재와 즉자 존재를 뭘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서 있다라고 지의 우위를 조금은 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 우리는 철학자예요. 우리 fear uns 여기 fear는 for hours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영어로는 우리는 여기서는 철학자와 각자예요 각자 깨달은 사람들 하지만 헤겔은 우리의 현상계 너머에 존재하는 불가해한 영역의 미지의 사태나 사물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칸트적인 의미에서 물 자체를 헤겔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왜 상정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자체와 우리의 관찰 자체가 대상을
우리가 산출한 대상이고 지와 대상이 자연적 의식이라는 판에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가공할 수가 있는데 왜 그거를 대립 상태로 놔둔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물자체고 불가해한 영역이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은 용감하지 못하고 철학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해결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겔은 자체 존재로서의 대상 역시 우리의 자연적 의식이 부여한 하나의 사태라고 지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체 존재로서의 대상 역시 첫 번째 전제는 그것이 지의 영역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성립했다는 것이지 그 관계성에서 대상이 산출됐다라고 파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그걸 무작정 떨어져 있고 불가해한 측면이 있으며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용감하지 못하고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 존재가 자체 존재에서 우리를 향해 있다라고 다시금 지에게 경험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의 우월성이 들어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사과로 돌아가 보고 플라톤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칸트적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참 중요한데 뭐냐면은 플라톤의 이데아는 실제론의 차원의 움직임이에요. 플라톤의 이데아는 원형의 세계가 따로 있고 우리가 사는 현상의 세계는 그 원형의 세계의 모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상의 세계는 모상의 세계에서 원형의 세계를 관계성으로 보자면은 외적인 형식성이나 어떻게 보면은 껍데기적인 차원의 접근이 될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칸트적인 의미에서 선험적 관념론의 차원에서 보면 칸트 철학은 내가 알고자 하는 지점을 통해서 대상이 내가 인식하는 필터를 거쳐서 인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 그렇게 되면 뭐가 남아요? 물 자체가 남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플라톤의 실제론적 입장이건 칸트의 관념론적 입장이건 그 대상 자체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해겔의 의견이었다는 거예요. 자, 자연적 의식이 있고 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가 자체 내로 반성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이시죠? 지가 자체 내로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가 대상이 대상지를 산출을 한 거야. 지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지와 대상 자체를 잊으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무조건 이거야. 이거여만 해요. 이거여야만 해.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에 의해서 갱신된 새로운 대상이 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외계어 대잔치. 어떻게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또 다음에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머리 아파 이러실 수도 있어서 자, 오늘 기억하셔야 할 거. 자연적 의식에는 있다. 그리고 정신현상의 이 기본 구조만 따라가면은 절대 정신, 절대 지까지 무리 없이 간다. 자, 뭐다? 자연적 의식. 지와 대상이 분리돼 있다. 절대적인 대립이다. 근데 지는 대상, 대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를 파악을 하는데 자기와 관계 맺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계 맺지 않는 부분을 진리로 파악을 한다. 그런데 철학자의 눈에 의해서 우리의 대상에 대해서 지가 반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가 어때? 자기 지에서 대상지,
마치 그 대상지, 몰랐던 자기를 뭐야, 대상으로 판단을 한다. 그랬을 때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상이 출현을 한다. 자, 여기까지. 자, 정시현상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또 녹화 이렇게 봐주시고요. 제가 꾸준히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